2025년 10월 2일 새벽 6시 국방부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24세 한국 청년의 시신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갈비뼈는 6개 이상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기록에는 외상성 심장 파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IT 취업이라는 미끼에 걸려 캄보디아로 떠난 청년이었습니다.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 단지에 감금되었고 도망치려다 이틀간 폭행당한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는 걸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해군 특전단 이도현 소령입니다. 13년간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국정원 서지훈, 합참 대령, 정보본부 요원 2, 그리고 작전참모 1명이었습니다. 브리핑 파일 첫 페이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이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불법 도박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세운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교란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대사관에 울며 매달려도 현지 당국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와서 고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신분증도 연락수단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신고는 환상이었고 도주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숫자를 읊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침묵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30명을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개 건물에 흩어져 있었고 시설마다 총든 경비가 20명씩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숨을 고르더니 더 절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세수의 핵심이니까요. 정상적 경로로는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참 대령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라색 얼굴, 꺾인 뼈, 터진 심장.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가끔 법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정원 서지훈이 은색 반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링입니다. 내부 협조자가 빼돌린 정보였습니다. 건물 도면, 경비 근무표, 감시카메라 배치, 그리고 갇힌 한국인들의 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서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누가 이걸로 뭘 하든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승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문을 열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합참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는 저와 은색 반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분노는 명령보다 빠르다. 그날 밤 일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가가 멈추면 그림자가 움직인다. 다음 날 밤 9시 해군 특전단 폐창고. 형광등 하나만 켜진 공간에 5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정태식 상사 38세, 한민재 중사 32세, 장기원 하사 29세, 오세훈 하사 26세, 그리고 저였습니다. 13년간 함께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엔 명령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우리의 존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으면 지금 나가도 됩니다. 공식 작전이 아닙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상사가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령님이 가는 곳이 지옥이어도 따라갑니다. 작전명은 섀도우 리턴이었습니다. 목표는 프놈펜 북부의 골드 드래곤 유흥복합 건물이었습니다. 5층 규모의 그곳에 우리 국민 20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링의 정보를 펼쳤습니다. 지하 감금실에 6명, 3층에 9명, 5층 VIP 격리실에 5명이었습니다. CCTV는 57대, 무장경비는 25명, 비상통로는 2개였습니다. 3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알파조는 정태식과 장기원이 맡아 지하 전력을 차단하고 혼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브라보조는 저와 오세훈이 3층 인지를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찰리조 한민재는 혼자 5층을 담당하며 탈출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군번과 표식을 모두 제거합니다. 민간 장비만 사용합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물었습니다. 탄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억은 탄피보다 오래 남는다. 제가 답했습니다. 출발 전 각자 30초씩 가족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민재는 어머니에게, 장기원은 아내에게, 오세훈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나 어른이라는 거야. 정태식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러 가는 겁니다. 밤 10시 민간 화물기로 위장한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관광객 복장이었습니다. 배낭에는 등산 장비로 위장한 침투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4시간 20분의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보며 각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새벽 2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세 번째 가짜 신분이 시작되었습니다. IT 컨설턴트 김진호, 그게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3월의 푸놈펜은 이미 여름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렌터카 3대에 나눠 탔습니다. 장비는 각 차량 트렁크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 야간 투시경, 소음 권총, 섬광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의료 키트였습니다. 한민재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정말 가능할까요? 47시간 안에 끝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시간은 예비입니다. 새벽 3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국정원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1층에 장비를 펼쳐놓고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정태식이 권총을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비공식 작전이네요. 이번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오세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으면요? 그럼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새벽 4시, 각자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작전까지 남은 시간은 44시간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림자 사냥을. 202년 10월 4일 새벽 5시, 푸놈펜 북부. 골드 드래곤 건물이 처음으로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금색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번득거렸습니다. 겉은 화려한 유흥시설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국민 20명이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변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건물 3층 창문 너머로 희미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창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갇힌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8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오전 6시 45분, 경비교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군대보다 더 철저한 시간 관리였습니다. 오후 2시 45분, 밤 10시 45분에도 똑같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교대 직후가 흥미로웠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경비 3명이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7분이었습니다. 매번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일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그 7분이 그들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오후 5시 식자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후문 경비가 귀찮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건 확인을 위해 트럭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태식이 맞은편 오피스텔 옥상에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후문 경비 매일 같은 녀석입니다. 게으른 놈이네요. 게으름이 때론 기회가 된다. 제가 답했습니다. 밤 11시 30분, 3층 경비 중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애인과의 통화였습니다. 솜나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10분간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한민재가 후문 쪽에서 관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정 10분, 옥상 순찰 확인했습니다. 한 명이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5분 후 내려갑니다. 형식적입니다. 장기원이 CCTV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30분마다 같은 영상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30분의 블라인드 타임이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면 악마의 유혹이었을까요? 둘째 날 오후 3시 서지윤에게서 암호 통신이 왔습니다. 새로운 정보입니다. 솜나이는 경찰 간부의 조카입니다. 도박 빚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내부 협조 가능성 60%입니다. 저는 솜나이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서지윤의 다음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롱이 내일 새벽 도착 예정입니다. 중국계 조직 중간 보스입니다. 정기 점검차 방문합니다. 왕롱. 그 이름은 인신매매업계에서 악명 높았습니다. 그가 오면 경비가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왕롱이 오기 전에 끝낸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이 안전가옥에 모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분석을 했습니다. 정태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밤 11시 38분이 최적입니다. 솜나이가 통화 중이고 2층 발코니가 비어있고 CCTV 블라인드 타임과 겹칩니다. 13분 안에 3층, 20명 구출이라. 제가 지도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각 층 이동에 2분, 인질 확보에 3분, 탈출에 5분. 빠듯했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26살의 그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소령님, 만약 우리가 죽으면요? 그 질문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지만 말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세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름이 기록될 거야.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이름도 남지 않는다. 한민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13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12분 안에 끝내자. 1분은 여유다. 찰리조 단독 임무가 부담스럽지 않나? 정태식이 물었습니다. 한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때론 편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니까요. 한민재가 5층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자 5층을 제압해야 하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새벽 2시,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장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소음기, 케이블 타이, 섬광탄, 야간 투시경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부산 작전 생각나네요. 그때는 명령이 있었지.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신념뿐이야. 새벽 4시,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11시 31분, 스프링클러 시스템 해킹 완료. 11시 38분, 세계 조동시 진입. 11시 51분, 전원 후문 집결. 11시 52분, 차량 탑승 후 이탈이었습니다. 실패는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구하면 그들은 영원히 거기 있게 된다. 디데이까지 19시간이 남았습니다. 예정된 밤 11시 31분. 스프링클러 시스템 해킹 완료라는 신호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3년간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7분 뒤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시 38분 정각. 지금이다. 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알파조 정태식과 장기원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정태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부산항 작전에서도 그는 이런 길을 기어갔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고 지금은 양심의 명령뿐이었습니다. 40m를 기어가는 동안 장기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9살의 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환기구를 절단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정태식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지하 감금실 앞 경비 2명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정태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감금실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음기 달린 권총이 2번 작동했습니다. 푸슉 푸슉. 경비들이 쓰러졌습니다. 문을 열자 6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얼굴, 멍든 팔,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정태식의 목이 메었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같은 시각, 저와 오세훈은 비상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6살, 특전단 2년차였습니다.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무섭습니다. 오세훈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보다 저 안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어. 3층 복도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경비 한 명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오세훈이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축 늘어졌습니다. 오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어.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감금실 문을 열었습니다. 9명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박재우가 있었습니다. 24살,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이곳에 왔다가 지옥을 만났습니다. 정말 한국군입니까? 박재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린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박재우가 흐느꼈습니다. 다른 인질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한민재는 홀로 외벽을 타고 있었습니다. 5층까지 오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 갇힌다.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 3명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테이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질들의 고통으로 번 돈이었을 것입니다.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한민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다리를 맞은 경비들이 쓰러졌습니다. 5층 격리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른바 고액 인질이었습니다. 가족이 부유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민재가 앞장섰습니다. 그때 무전에서 오세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분 30초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숨 쉬는 건 우리가 도와줄게. 제가 인질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후문 집결. 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발각됐다. 한민재의 절규에 가까운 무전이었습니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각됐다는 한민재의 외침과 동시에 건물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옥상의 모든 조명이 켜진 것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옥상 경비 전원 무장. 내부 협조자 배신. 송라이가 우리를 팔았습니다. 경찰 간부의 조카라는 그가 더 큰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것입니다. 탁탁탁탁. 기관총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공포에 다리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엄폐. 모두가 건물 모서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등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태식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고. 지금 빠지면 다시 못 돌아온다. 정태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2개 중 하나였습니다. 실패하면 후퇴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린 포기하러 온 게 아니다. 제가 핀을 뽑았습니다. 손가락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13년간의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섬광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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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정확한 사격음이 울렸습니다. 한민재였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오른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상 경비 4명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무전기에서 한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입니까? 그 질문에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뒤에서 떨고 있는 인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재우의 공포에 질린 눈이 보였습니다. 복수가 정의를 깨우는 날도 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찰리조의 인질 5명이 외벽 로프를 타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재가 피 흐르는 팔로 그들을 엄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장기원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20명의 인질과 5명의 대원이 일제히 달렸습니다. 제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오세훈이 한 인질을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26살의 막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탕! 탕! 추가 경비들의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11시 56분. 마침내 차량 대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한민재가 비틀거리며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왼팔 셔츠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찰리조 상태 보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한민재가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까, 고통의 눈물이었을까. 정태식이 재빨리 한민재의 팔에 지혈을 했습니다. 붕대가 금세 빨갛게 변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정태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공항 먼저입니다. 한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11시 59분. 세 대의 차량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골드 드래곤 건물을 봤습니다.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쏘는 것은 텅 빈 어둠뿐이었습니다. 탄피는 물이 가져간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가져간다. 박재우가 뒷좌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살아난 겁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24살. 제가 지켜내고 싶었던 그 나이였습니다. 아직입니다.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새벽 12시 5분. 세 대의 차량이 프놈펜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제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백미러로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직 추격자는 없었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알파조 정태식과 장기원이 NGO 차량에 인질 6명을 태웠습니다. 브라보조인 저와 오세훈은 렌터카에 9명을 나눠 태웠습니다. 찰리조 한민재는 물류 트럭을 운전하며 5명을 이끌었습니다. 각기 다른 경로로 공항을 향했습니다. 박재우가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안 쫓아옵니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공항까지 가야 합니다. 새벽 3시 30분, 프놈펜 공항 3km 전. 무전에서 정태식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가 보입니다.
평소보다 경찰이 많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수배가 떨어진 것일까요? 우회합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비진입로로 가세요. 3시 40분 공항 도착.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방송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어였지만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 보안 점검. 모든 출국자는 추가 검사를 받으시오. 오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인질 한 명이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세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서지훈의 긴급 통신이 왔습니다. 왕롱이 경찰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국인 출국자 전원 검색 강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20명의 인질과 5명의 대원. 25명이 동시에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자료는 남기되 사람은 살린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데이터링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골드드래곤의 모든 자료, 인신매매 증거, 왕롱 조직의 돈 세탁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세 곳 동시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국제인권단체, BBC 특파원이었습니다. 전송 중 15%, 34%, 67%.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89%, 95%, 99%. 9분 47초 만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데이터링을 분해했습니다. 작은 칩들을 세면대 배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세훈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 무섭습니다. 26살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살아있단 증거야. 죽은 사람은 안 무서워. 오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질들을 의류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켰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한국 의류회사의 현지 시찰단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모니터와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체류 목적은? 출장 겸 관광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심사관이 뭔가를 더 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줄이 길었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한 명씩 통과했습니다. 박재우 차례가 왔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그를 유심히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신가요? 비행기를 무서워해서요. 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라서요.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5시 정각, 마지막 인질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5시 10분, 대한항공 K688편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박재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질들도 울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구름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식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전원 탑승 확인. 임무 완료. 한민재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세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4시간 20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48시간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공에 진입한 것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박재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 승객들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만 먼저 내리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통로를 나서자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계되었고 우리 5명 앞에는 헌병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 소령님이시죠? 따라오십시오. 체포인가 호송인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한민재가 들것에 실려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나머지 넷은 검은 차량에 나눠 탔습니다. 차 안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지하조사실. 외교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3일 전 회의실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령 없는 무력 행사는 전쟁 행위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입니다. 저는 차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쟁은 이미 있었죠. 우리가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미확인 구출작전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폭로 왕롱 조직과 현지 경찰의 유착관계 드러나 데이터링의 자료가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왕롱 조직과 캄보디아 경찰,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 16명의 자금 세탁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관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서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기록엔 없을 겁니다.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4시 청와대 지하 상황실.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국정원장이 배석했습니다. 공식 승인 여부는 부인하되 생명 구출은 인정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모순적이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대한민국 그림자 작전, 해시태그 우리 가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의 가족이 SNS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감사합니다. 박재우 어머니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포기해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웅입니다. 밤 9시 국정원 안가. 우리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이었지만 사실상 보호 관찰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이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하겠지. 우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오세훈이 핸드폰을 보며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한답니다. 밤 10시 대통령 특별 담화. TV 화면에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20명이 캄보디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기와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정의는 달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공식 작전을 정부가 승인한 겁니까?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민을 살린 일에 비공식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존재했습니다. 장기원이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뉴스 봤어. 당신이 한 일이지. 자랑스러워. 한민재는 병원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팔은 괜찮습니다. 명예는 더 괜찮습니다. 새벽 2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78%가 이번 작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켰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움직인 것이었다는 걸. 분노와 양심이 만들어낸 그림자 작전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남을 것이다. 새벽 6시 국방부 지하 회의실.
10일 전 시신 사진을 봤던 그 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은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군인의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였고 국제법을 위반했고 외교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명의 국민을 살렸습니다. 때로는 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불법 작전을 용인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을 살린 일에 비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식적인 길을 만들겠습니다. 오전 9시 유엔 인권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EU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오후 2시 캄보디아 정부 발표. 왕룽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간부 11명이 해임되었습니다. 골드 드래곤을 포함한 불법 시설 5곳이 폐쇄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 작전이 빛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국방부 비공개 훈장 수여식. 장관이 직접 주관했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언론도 없었습니다. 이도현 소령 화랑무공 훈장. 정태식 상사 충무무공 훈장. 한민재 중사 충무무공 훈장. 장기원 하사 충무무공 훈장. 오세훈 하사 충무무공 훈장. 장관이 훈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세운 사람들. 정태식이 훈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사람을 위해 싸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구출된 인질들과의 만남. 박재우가 다가왔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름을 되찾으러 갔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다른 인질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19명의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병원에 있었지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이제 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만 8시 국회 본회의장. 해외 억류 국민 긴급 구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군사적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야당 대표도 찬성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밤 10시 한강 둔치. 5명이 맥주를 들고 앉았습니다. 한민재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태식이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린 역사엔 없겠지. 저도 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엔 남을 거야. 한민재가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이름 걸고 갑시다. 저는 한강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세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장기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가야겠죠. 그림자든 빛이든. 정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법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빠른 건 여전히 양심이라는 것을. 명령보다 강한 건 분노라는 것을. 새벽 1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일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외교가 멈춘 곳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탄피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작전명 섀도우 리턴. 임무 완료.